금값이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5,600달러를 찍던 금이 순식간에 4,800달러대로 곤두박질 친 거죠. 단순한 시장 조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날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중국 경제의 약점을 낱낱이 파악해왔고 도주 경로까지 전부 막아버렸거든요. 달러 파이프라인 차단, 국채 공격 무력화, 그리고 금 자산 동결까지. 지금 중국은 뚜껑이 열리지 않는 생수병을 들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는 이걸 단순한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정찰이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뭘 하는지 아시죠?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벼운 잽을 날려봅니다. 상대가 어떻게 피하는지, 어디를 방어하는지, 약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려는 거죠. 트럼프가 정확히 그걸 한 겁니다. 관세를 25%로 올렸다가 갑자기 협상하자고 하고 합의 직전에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또다시 웃으면서 악수하고, 당시엔 다들 트럼프가 미쳤다, 일관성이 없다고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이 압박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달러가 부족해지면 뭘 먼저 파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를 전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 작전에서 이걸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기지 위치, 병력 배치, 퇴로까지 전부 지도에 표시해두는 작업이죠. 트럼프 1기 4년은 바로 이 매핑 기간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소가 어디인지, 도망칠 때 어느 길로 가는지를 미국은 이미 다 파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4년간의 정찰로 알아낸 게 뭘까요?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달러 의존도였습니다. 놀라운 수치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국제 무역 결제 중 58%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안화는요, 고작 4%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중국이 정작 자기 돈으로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원유나 식량을 수입하려 해도 달러가 필요하고, 해외에서 빌린 빚을 갚으려 해도 결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도주 경로까지 예측해버렸거든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한다. 두 번째,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다. 세 번째, 달러 대신 금으로 자산을 옮겨서 안전판을 만든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약 3조 달러니까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미국은 이것도 계산해뒀습니다. 환율 방어에 얼마가 들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막으려면 얼마가 묶이는지까지 전부 분석한 거예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국채를 팔거나 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은 이 모든 테러를 지도에 그려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갈등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바이든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옥죄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 수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첨단 칩과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하나씩 막아버렸죠. 기술 디커플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서히 분리시켰습니다. 이 시기를 군사 용어로 표현하자면 장전 단계였던 거예요. 총알을 약실에 밀어넣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 발사만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방아쇠를 당겼어요. 미국 상호무역법이라는 이름의 역대급 관세 폭탄이 터진 겁니다. 중국산 제품에 평균 60%의 관세가 붙었고 일부 품목은 100%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볼까요? 중국에서 100달러에 만든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면 160달러가 됩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똑같은 물건이 110달러에 팔리는데 누가 160달러짜리를 사겠어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죠. 단순히 물건이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던 파이프라인 자체가 막혀졌다는 겁니다. 1기 땐 약점을 파악하고 바이든 때 장전하고 2기 때 정밀 타격. 미국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는 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고 해도 원유는 수입해야 하고 식량도 사와야 하고 해외 빚도 갚아야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달러로 결제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월급 500만 원 받던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용돈은 그대로죠.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적금을 깨거나 어디서든 돈을 구해 와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정확히 이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럼 중국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3조 달러짜리 외환 보유고가 있긴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이 흔들리면 그걸 방어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위험하다며 돈을 빼가면 그것도 막아야 하거든요. 비상금이긴 한데 손대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돈인 거예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달러 의존도를 아예 낮춰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은 달러가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으니까요. 결국 중국은 미국이 의도한 대로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미국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달러 수입은 막히고 금으로 도망치려 했더니 금값마저 폭락해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있어요. 바로 미국 국채 투매입니다. 이게 왜 무기가 되냐고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7,590억 달러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 규모죠. 국채라는 건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증서예요. 중국이 이걸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넘치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치솟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르고 기업 대출 이자가 오르고 신용카드 이자가 오릅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우리가 국채를 던지면 너희도 같이 죽는다는 협박 카드인 셈이죠. 실제로 중국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매달 200억에서 300억 달러어치 국채를 시장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달러 패권이 끝나는 거 아니야. 미국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언론에선 연일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그렇게 국채를 쏟아냈는데도 미국 금융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잠깐 출렁이긴 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미국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방어막을 구축해둔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던진 국채 폭탄을 미국은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첫 번째 방어막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가 대표적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달러 대신 쓰이는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미국에서 스테이블 액트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국채를 사서 담보로 잡아놔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천재적인 설계냐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채를 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알아서 빨아들이게 만든 거죠.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전부 미국 국채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테더 하나만 봐도 1,200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국가보다 더 많은 국채를 갖고 있는 큰 손이에요. 중국이 한 달에 300억 달러씩 국채를 쏟아내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두 번째 방어막도 준비해뒀어요. 바로 동맹국들입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유럽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는데 너희가 좀 받아줘.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 때마다 동맹국들의 보유량이 슬금슬금 늘어났거든요. 특히 일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1천억 딜라가 넘습니다. 중국의 7,59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아요. 중국이 미국의 두 번째 채권국이라고 위협해봤자 일본이라는 더 큰 아군이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이 국채를 던지면 동맹국들이 주워 담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중국이 미쳐서 보유 국채를 전량 투매해버리면 그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바로 연준이에요. 연준은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선 중국이 파는 국채를 연준이 전부 받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여기에 워시노미스라고 불리는 트럼프 2기의 저금리 정책까지 더해졌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요.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동맹국, 연준의 저금리 정책, 이 3중 방어막 앞에서 중국의 국채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공격이 실패한 것도 놀라운데 미국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국채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국채는 미국 정부가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라고 쓴 차용증입니다. 쉽게 말해 빚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빌렸다면 어떨까요? 언제 당장 갚아라고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반대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빌렸다면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영락없이 사이 안 좋은 채권자였습니다. 7,590여 달러라는 거액을 적대국에게 빚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 국채 다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국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국채를 누가 샀을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받아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적에게 진 빚이 친구에게 진 빚으로 전환된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걸 부채의 질적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려고 국채를 팔았는데 정작 미국은 골칫덩이 채권자를 내쫓고 우호적인 채권자로 갈아탔어요. 안보 위협 요소가 사라지고 부채 관리는 더 쉬워졌습니다. 중국이 돌을 던졌는데 미국은 그 돌로 집을 지어버린 격이죠. 국채 투매가 오히려 미국의 금융 안보를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국채를 팔아봤자 미국은 끄떡없고 달러는 계속 말라가고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금이에요. 중국이 그동안 사모은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식 보유량만 약 5천 톤입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중국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금을 팔아서 만들면 되지.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 퇴로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금을 금답게 만들어주는 인증서를 건드린 거예요. 국제금시장에서 거래되려면 LBMA, 런던 귀금속시장협회의 굿 딜리버리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이 뭐냐면요. 이 금은 순도도 확실하고 출처도 깨끗합니다라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순금이라도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냥 노란 금속 덩어리 취급을 받는 거죠. 2025년 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특정 국가의 금에 대해 이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공급망 투명성 강화였어요. 중국산 금이 어디서 채굴됐는지 불법 자금과 연루되진 않았는지 검증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중국 금의 국제 거래를 사실상 막아버리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5천 톤의 금을 창고에 쌓아놔도 국제시장에서 팔 수가 없게 됐어요. 팔 수 없는 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에요. 미국은 중국의 금을 빼앗은 게 아니라 금고문을 용접해버린 겁니다.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하루 만에 금값이 15% 폭락한 사건. 이게 단순한 시장 변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보낸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금 시장도 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자산 가치를 언제든 증발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미국의 전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는 정찰이었어요. 중국 경제의 약점을 파악하고 도주 경로를 지도에 그렸죠. 바이든 시기는 장전 단계였습니다. 반도체 규제와 기술 디커플링으로 총알을 약실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달러 유입을 막고 스테이블 코인과 동맹국으로 국채 투매를 막고 인증 제한으로 금 거래까지 막아버렸죠. 지금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 생수병을 들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 5천 톤의 금, 화려한 숫자들이 장부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미국이 한 일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중국의 지갑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지갑은 그대로 두고 그 지갑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카드 결제를 막고 현금 인출을 막고 심지어 안에 든 금까지 꺼지 못하게 용접해버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식물 경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무 기능도 못하는 상태. 미국은 중국을 바로 그 상태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기행도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10년에 걸쳐 설계하고 실행한 국가 전략의 결과입니다. 시진핑은 국채와 금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미국은 이미 모든 방어막과 반격 카드를 준비해둔 상태였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환율이 출렁인다, 이런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체스 게임을 읽어야 합니다.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